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스웨덴은 복지 천국인데요. 우리가 복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긴 하지만 복지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적 복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자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계층에게만 국가가 선별해서 그 계층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거나 그들에게만 주는 그런 제도들을 선택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모든 애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차상위 소득 계층으로 일정 소득 이하로 확인됐거나 아니면 결손가정이거나 무엇인가 분명한 사유들이 있는 대상들에게만 급식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학생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주지만 견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 금액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선택적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이 복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형태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입니다. 즉 스웨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복지 제도는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 스웨덴의 복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년 의료비가 50만 원 이상 안 내는 나라, 사실 저도 몇 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등 찍고, 엑스레이까지는 얼마 안 나가더라고요 요즘. 근데 CT나 MRI 등 찍어보면 이 금액이 쏠쏠하게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치과 정도 좀 몇 번 갔다 왔다 하면 이거 50만 원 확 넘어가죠. 그런데 스웨덴은 1년 의료비가 50만 원을 거의 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스웨덴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웨덴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시스템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 결정도 이것도 재밌어요. 임대료를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상당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임대료를 어떻게 정합시다 라는 목소리를 상당히 낼 수 있는 국가가 또 스웨덴이고요. 그러니까 의료, 주거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무슨 얘기냐, 어떤 누구의 아이를 보육하는 게 그 집 부모 이런 사람들로 책임을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가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과 급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노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거는 물론 경제활동을 했다라는 전제 아래서예요.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상당히 많은 노후의 보장 시스템이 가동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스웨덴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젊었을 때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었을 땐 스웨덴에서는 주류를 사서 마시거나 이런 것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에게는 상당 부분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가해서 다시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것을 자꾸 독려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여러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웨덴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젊었을 때 일 안 하려는 사람도 일을 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그런 연금들, 세금들 전부 모아서 노후가 든든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요. 자영업자도 당연히 실업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순간적으로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룩한 게 아니라 조금 느리게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는 계속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500만 원 좀 넘었던 사람이 만약에 결국 은퇴해서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얼마냐? 자, 돌아가실 때까지 3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굉장하죠. 야, 이분 공무원이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어렸었다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청장년층일 때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령했던 월급의 거의 50% 이상을 바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게 바로 스웨덴의 어떤 연금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액이 51세로 연금 납부한
면적이 이 예전에 나이 드신 분보다 얼마 안 된 분들은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스웨덴도 이렇게 많은 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재정 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4%였던 것을 최근에는 44%까지 크게 낮췄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다? 물론 스웨덴도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일부 낮춰가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연금 수령 총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만 보면 정말 복지 천국이 맞죠. 젊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만 하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생활하는데 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의료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웨덴은 거의 공짜니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받았던 300만 원이나 200만 원 중에서 의료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 가까운 거고, 이것도 300만 원 초반에 가까운 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비로 우리도 들어가는 돈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벌어서 자기가 노후에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스웨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주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자기가 의견을 개진해서 적정한 어떤 수준에서 집을 구하거나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 외관상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스웨덴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지의 방점을 찍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 어떤 독자성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는 미국인과는 달리 공동체를 전부 관리 감독하는 거기에 자꾸 방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사회제도를 만들어 왔을까? 그게 이제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물론 최근에 현대사회에 들어서고 나서 스웨덴의 국가적인 리더십이 좀 더 공동체 지향적인 리더십의 형태가 연이어서 많이 대두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거버넌스 제도가 저렇게 발전된 현대적인 사유는 있었지만, 제 소견으로는요, 그 문화적인 또는 문화인력적인 그 어떤 기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수용할 기질이 없으면 절대 그런 정권을 잡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투여하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걸 누가 이렇게 쉽게 수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나 개인이라는 개인주의 또는 독자성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스웨덴의 공동체입니다라는 인식이 더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실 저는 바이킹의 후예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이킹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거리 약탈도 하고 무역도 했었어요. 무역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해왔던 어떤 민족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업이 나름대로 시너지를 내고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같은 배를 탄 사람이 합체가 돼서 합일이 돼서 같은 방식으로 노를 젓고 같은 곳으로 노를 저어야지만 우리가 배의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킹들이 타고 다녔던 이런 큰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 배를 건조한다? 불가능합니다. 이쪽 사람이 이 나무를 잡아주고 저쪽 사람은 나무의 목을 어떻게 절단한다든가 이어 붙인다든가, 이렇게 서로 간의 코어,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중요한, 그래야지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세기 동안 생활을 해왔던 민족이 바로 스웨덴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양보하거나 아니면 같이 합의를 이루었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학습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습은 일종의 법문항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보다 더 무서운 윤리의식 또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선 또 역시 엄청난 혹한기에 해당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스웨덴도 물론 영세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누구 한 사람의 개성과 창의성과 그 사람의 어떤 순발력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활성화시키는 미국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런 영민한 천재들, 영민한 기업가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모두 공동체가 합심이 돼야지만 우린 또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기질이 더욱더 공고하게 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져지는 거예요. 바로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됐던 것도 이런 맥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도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가면 이런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옆집 사람과 공고히 협조를 하거나 옆집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예, 출근 잘하시고요 하고 인사하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농촌 사회는 달라요. 갑자기 뚝을 다시 막아야 되는데 나 혼자 막은 건 불가능합니다. 같이 합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온 물을 어딘가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는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 어떤 저수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제방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 혼자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아놓은 물을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나중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그 공동체 안에서의 룰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시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지방 같은 경우는 나 혼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공동체에서 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말 그 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리는 게 통상적이죠.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